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그야말로 폭풍처럼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트럼프 한 달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장을 지낸 이항구 아인스 연구위원,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트럼프 대통령 한 달이 됐는데 나오는 뉴스만으로 보면 뭐 한 1년쯤 된 것처럼 온갖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한 달을 좀 이렇게 한 마디나 몇 마디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싶은데 이항구 위원님 어떻게 좀 한 달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이 자국이 극대화를 위해서 상호주의를 빌미로 해서 일방적인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방적인 통상압력을 하고 있다. 예. 이 상호주의라는 게 조금 어떤 근거로 이제 상호주의 뭐를 부족하다 자기들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다자주의, 소위 예. WTO 체제에서 이제 다자주의가 이게 확산이 됐는데 그 후로는 이제 90년대 EU 통합을 계기로 해갖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 나프타도 출범을 시켰지만요. 소다자주의라는 거를 또 확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RCEP이니 뭐 이런 그 지역 무역 협정들이 또 확산이 됐는데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협상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 교역국하고 1대1로 그냥 협상을 하자. 1대1로. 이런 쪽으로 이제 상호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제도에 맞춰라. 자기 제도에 이런 맞춰라.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상호주의, 일방적 통상압력. 우리 조현승 위원님 어떻게 좀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셨나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행정명령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행정명령 폭탄. 예, 이게 경제 통상 분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민자 정책도 그렇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물론 처음부터 예상을 전혀 못한 건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폭탄이 초반에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었는데 너무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행정명령 폭탄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한 달 되는데 뭐 행정명령을 역대 대통령보다 많이 쏟아낸 거죠? 제가 저도 이거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뉴스가 나와서 요새는 그러니까요.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약간 자조 섞인 농담으로 뭐 심심할 틈이 없고 뭐 나름대로 재밌다라는 말을 재밌다. 쓰는데 그게 즐거운 의미로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네요. 도저히 뭐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 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마구잡이식 폭탄에 이제 글로벌 교역 상대국들은 긴장을 하고 기업들도 잔뜩 지금 얼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관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호주의 관점에서 관세를 지금 매기려고 하고 실제 중국에는 이제 매기고 있는데요. 이 관세라는 게 실제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결국은 관세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타협의 기술입니까 이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관세가 여타 국가의 시장 개방의 지렛대로도 쓰일 수 있지만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러한 관세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 그 과거 그 80년대 후반하고 유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은 어땠어요? 네, 우리가 이제 80년 미국이 70년대 말, 그러니까 이 70년대 두 차례 오일 샥이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이 있었고 미국 산업들이 80년대 들어서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똑같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이 환율을 갖고 조금 움직여 보려고 그랬지만 이 문제는 뭐 국제 협의에서 효과가 별로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8년에 종합무역 및 경쟁력 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때도 우리가 굉장한 긴장을 한 게 그 법안 중 하나가 슈퍼 301조라고 있었습니다. 아, 슈퍼 301조. 네,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거. 그렇다면은 그 제품에 대해 수입 제품에 대해서 무려 100% 관세를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가 아니라 100%를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초긴장을 했던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런 이제 관세 실제로 100% 관세 부과가 됐나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위협을 많이 했습니다. 위협으로. 그렇지만 발동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발동은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슈퍼 301조는 지금은 뭐 한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미국의 전가의 보도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통상을 오래 했던 분들한테는 이 트럼프 관세가 좀 익숙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관세 뭐 미국이 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에서는 결국 관세 그다음 비관세지만 비관세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관세는 확실하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와 미국만을 본다면 FTA 자유무역 협정이 맺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제품에 지금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만약에 자동차 관세 등의 관세를 우리한테 매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조금 전에 그 슈퍼 301조를 말씀하셨는데 슈퍼 301조.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또 행정명령으로 이제 조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서로 관세가 없다 하더라도 무역 수지가 급격한 무역 수지가 발생할 시에,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이 301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여타의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예. 이것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치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의 무역에서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도 직접 영향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저는 그래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EU를 겨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관세가 우리보다 유럽연합.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1기 때도 그랬는데 그때 라이트하이저 그러니까 무역대표부 이번에는 뭐 직접 입각은 안 했고 이번에는 무역대표부가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죠. 예, 네. 이분이 이제 무역대표부가 됐는데 그 라이트하이저의 그 줄기찬 아주 일관된 그 주장이 뭐냐면은 자유무역이라고 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고 미국만 공정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보조금도 주고 관세도 매기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비관세 장벽도 많다. 실질적으로는 뭐 환경 규제라든가 뭐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만 그냥 아무 손 없고 그 말하자면 노가드로 나가는 거고 저쪽은 상당히 가드를 한 상태에서 들어온다. 그 라이트하이저가 쓴 책 보면은 그 자유무역이라는 착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EU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서 지금 비껴 있는 거죠.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뭐 유럽의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리고 있거든요. 부가세 문제. 네. 네. 근데 부가가치세하고 관세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논리는 이겁니다. 즉 이게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인데 이게 뭐냐면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뭐 한 20에서 22%가 정도 되고 제일 낮은 데가 독일인데 19%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판매세율이 주마다 다르지만 한 7에서 10%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유럽의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세금을 갖다 7에서 10% 정도밖에 안 내는 건데 미국 제품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20% 정도 되는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이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뭐 미국 상품이건 유럽 상품이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거니까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제 좀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 자동차 관세가 이제 유럽은 10%고 미국은 2.5%입니다. 네. 이건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를 건드린다 그러면 타겟은 당연히 이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뭐 부가가치세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다. 그리고 이게 관세나 같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억지인데 이 부분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자동차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 먼저 더 중요한 타겟이 될 거라고 보시는데 한번 우리 배영구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 유럽과 미국, 우리도 자동차 수출을 엄청나게 미국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자동차 유럽 관세 매긴다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자동차가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1970년대 초에 미국과 유럽 간의 통상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세 25%가 어때면 그때도 적용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닭이었습니다. 닭? 치킨이죠. 치킨. 그러니까 털 벗긴 닭을 수출했고 그러다 보니까 EU 쪽에서 농업이 좀 닭 공장들이 많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익 규제를 했습니다. EU 쪽에 유럽이죠 그때. 유럽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복 관세로 자 미국의 그때 그 성장 시장이 어디였냐면 자동차 중에서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픽업 트럭. 독일 업체들이 픽업 트럭을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5% 관세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픽업 트럭의 관세를 치킨 텍스라고 그럽니다. 아, 그때.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25%가 부가 자동차 쪽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유럽과 미국 간에는 그러한 자동차 쪽에서 그 후로 독일과의 분쟁도 있었고 상당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2.5%고 유럽은 10%. 픽업 트럭 빼고는 이제 다 10%다. 10%. 그러니까 이것을 뭐 맞추자. 그런데 부가세가 있으니까 부가세까지 하면 미국 기업들이 그 유럽에 들어가서
관세 높게 내고 또 부가세까지 높게 내니까 이러면은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에 팔리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시정하자. 예. 이래서 지금 EU의 타겟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거의 포드가 조금 남아 있고요. 미국은 이제 철수를 했어요. 네. GM은 철수를 했죠. 유럽에서. 네. 왜냐하면 유럽은 거의 자기 교역 그러니까 영내 회원국들 간의 교역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10% 약간 넘어봐요. 예. 그 정도로 EU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요새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큰 시장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자기네 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또 들어오려니까 이것을 막아갖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직접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관련해서 유럽의 이제 부가세 문제를 아까 조현성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부가세는 우리가 보통 이제 관세가 아니고 내국세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부가세가 10%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가세도 관세다, 부가세도 불공정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네. 우리도 여기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네요. 그 함정에서.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전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관세를 매기고 하고 이제 무역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게 우리나라가 부가세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EU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1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중국은 뭐 부가세가 더 낮게 돼 있죠. 거기도 뭐 제품 품목별로 굉장히 다르고 또 뭐 환급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좀 상황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가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조금 비껴가 있고 이거는 정말 집중 타겟을 EU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 그러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관세 이제 매기면 25% 그것도 뭐 한 달 안에 하겠다고 막 이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출 현대차 같은 경우 거의 뭐 물량을 절반 이상 자동차로 미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한국 GM도 상당한 물량을 수출합니다. 작년에 한국 GM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미 수출 물량이 143만 대입니다. 143만 대. 네. 그런데 여기에서 25% 관세가 부과되면 뭐 아까 말씀드린 픽업 트럭을 유럽이 수출 안 했듯이 우리도 결국에 상당한 물량에 있어서의 수출이 줄어들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도 뭐 전기차를 현지 생산하려고 조지아의 신공장을 지금 한 30만 대 정도 설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뭐 현대기아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작년에 약 71만 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 공장에서는 최대 50만 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현대기아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120만 대가 됩니다. 120만 대. 자, 그러면 이제 50만 대가 늘어나는데 결국에 수출의 50만 대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생산으로. 그렇죠. 그런데 한국 GM은 42만 대 수출이 거의 막히는 거죠. 한국 GM은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거의 대부분을 90%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게 결국 25% 관세를 맞으면은 거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관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가는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피해가더라도 우리가 결국에 직접 투자, 현대로서는 직접 투자로 극복을 할 수 있지만 한국 GM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국내 생산이 최대 90만 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쉽게 됩니까? 얘기하면 아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생산 규모가 30만 대거든요. 30만 대 규모 공장 3개가 가동이 뭐 거의 제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이거 뭐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대단한 피해가 공동화 우려인데. 그렇죠. 공동화뿐이 아니라 부품업계들, 그러니까 납품하는 부품 소재 업체들도 상당한 구조 조정을 겪게 되고 상당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그 굉장한 하여간 타격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경우 국내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산업 공동화, 일자리 사라지는 거 정말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반도체도 지금 관세를 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이제 수출이 굉장히 크죠. 근데 큰데 완제품 수출보다도 그 중간에 이제 그 반도체 그 중간재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들도 미국에 많이 가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다른 공장들도 있는데 그 중간재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워낙 많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다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그거는 미국 기업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를 이제 그 비용을 올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전 품목에 대해서 25%를 다 반도체 내에서
중에서도 그 반도체라고 해서 뭐 다 같은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25%를 일괄적으로 매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물론 타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반도체의 상당 부분은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거를 미국에서 완전히 자체적으로 다 소화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협상의 여지가. 예. 합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 우리 산업 공동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GM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한국GM이 왜 여러 가지 문제로 뭐 한국 철수할 가능성이 예전에도 한번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우로 이런 걸 조금 우려해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철수설론이나 이런 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협상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던졌을 때 한국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한국제 문제는 그 2015년에 통상임금 문제부터 불거졌던 겁니다. 통상임금이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GM 쪽에서는 통상임금이 이렇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한국이 생산 기지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진다. 이런 평가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가다가 2018년에는 한국 GM의 군산 공장이 폐쇄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군산 공장이 폐쇄되는 군산 경제는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관세를 철폐시켜서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아까 그 GM의 CFO가 최근에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자, 지금 관세가 연구화된다. 25% 관세가. 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생산 입지, 그리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철수 가능성까지도 그렇죠. 시사했다. 가능성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지금 또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결국에 수출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 입지로서의 메리트는 많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조금 기업들의 불리한 결정이 최근에 또 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네요. 이 관세 전쟁 지금 우리가 우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2기 출범 때도 관세 전쟁하면 중국과 미국이 붙을 것이다. 네. 실제 중국에 이제 10% 관세를 매겼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중국하고는. 저는 이제 일단은 그 가장 센 상대, 가장 노리고 있는 타겟을 이제 공격하기 전에 힘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아, 힘을 지금 비축하는 상태다. 그런데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우방인데 거기를 먼저 이제 첫날부터 그냥 갑자기 벼락같이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중국 제품들이 많이 우회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나 캐나다를 들러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중국의 손발을 먼저 묶어 놓고서 서서히 압박을 해 들어가는 건데요. 중국하고 먼저 시작하자마자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미국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아, 그래요? 또 그리고 미국이 가장 그 트럼프가 이제 그 후보 시절부터도 가장 강하게 비판을 했던 건 역시 중국이거든요. 통상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 전 세계 이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인정을 할 텐데 무역 통상 무역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많이 하고 또 산업 스파이라는 기밀을 빼낸다든지 약간 이런 좀 부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가장 큽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중국을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사전 준비를 하면서 중국의 손발을 먼저 묶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중국도 지금 그래서 아마 저거를 보면서 미국하고 사실은 트럼프가 되자마자 가장 강경하게 반대를 할 것 같아 보이는 시진핑 정권에서도 그 시진핑 정부에서도 일단은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먼저 협상을 먼저 제의를 하고 계속 협상의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도 아마 그래서 중국하고 물밑 교섭을 계속 하고 있을 거고 정말로 나온다면은 가장 강력한 제재가 중국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항우 의원께도 그 중국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역대 이제 통상 정책을 쭉 이렇게 지켜보신 분으로서 1기 때 이제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였잖아요. 2기 조금 이제 뭔가 좀 더 큰 싸움이 벌어지기 위한 탐색전처럼 비춰진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어떻게 올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일부 반사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사익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만 놓고 볼 적에 1기 때는 중국의 대비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이든 행정부 때는 다시 원상 복구가 거의 됐다가 예.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안정된 상태입니다. 늘지도 않고 그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미국이 그 사이에 미국 내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국산화를 많이 한 겁니다. 미국이? 미국 자체 기업들이 국산화를 했고 예. 또 중국 기업들도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교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이 1, 2년 사이에 확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빠진다고 해도 안 되고 또 중국이 빠진다고 해도 미국으로서는 미국 기업들로서는 원가 상승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간의 기업들이 협력이 워낙 세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산 원가, 중국 부품의 원가를 대체할 수도 없고 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부품 중에 상당수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역수출한 겁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반사이익을 기대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 그러네요. 네. 미국 그리고 기업... 간접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또 하나 문제가 중국이 상당한 지금 미래차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자동차라는 거는 부품 소재가 경쟁력이 없으면은 단순 조립이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뭐 물량에서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자율차 쪽에서도 중국한테 밀렸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3국 시장, 지금 미국 시장을 못 들어가는 중국 업체들이 제3국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가 제3국 시장에 지금 확보했던 그러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중국이 미국 관세 영향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쏟아낸다면 그게 뭐 어디 자동차 또 뿐이겠습니까? 모든 제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제품을 전 세계에 싸게 뿌리면 우리가 더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 달 저희가 이제 관세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산 시장으로 잠깐 먼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 달이 됐을 때 처음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요즘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금값이 굉장히 크게 오른단 그렇죠. 말이죠. 자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어요? 뭐 이 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금이 물론 이제 그 저장 가치 외에도 네. 공업용 값어치도 있는 거고 또 귀금속으로서의 수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90년대 이후로 별로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 없이 그냥 꾸준히 가는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죠. 금 시세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의 저장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금의 저장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전 세계의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정 자산인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인플레,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이게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 우려가 생겨요. 인플레가 생기게 되면은 현물 자산을 찾게 되는데 그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이제 금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그리고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다. 이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 이제 이 생각이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금에 대해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약간은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산 시장 내에서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외에 있는 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실제로 런던의 영란은행에 있는 금의 상당수가 지금 뉴욕으로 옮겨오고 있죠.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요새 영란은행에서 금 찾아오는 게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저러다가 그때 나온 얘기가 뭐 영란은행에 지금 금이 실제로 뱅크런처럼 동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물론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그 영란은행 총재가 나와서 그랬죠. 지금 이제 미국으로 최근에 들어간 그 금의 양은 영란은행 보유고의 2% 미만이다. 뭐 이런 그 말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는 뭐 약간은 자산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데 근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역시 국제 정세 불안과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가 가장 큰 우려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그게 가장 큽니다. 잠깐 언급하는 비트코인은 왜 근데 오르다가 지금 주춤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 전에도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트럼프 효과로 확 오른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탄력을 더 주는 행정명령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다고 멈춰 있다고 해서 부정
긍정적인 신호가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를 하겠다라는 선언은 안 했지만 예. 그거를 준비하라고 전략 자산으로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전에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경계무심으로 약간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말하자면 이게 힘을 쭉 주는데 동력이 잠깐 멈춰 쉬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지금 주춤하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그동안 쭉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정도의 하락은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 미세한 미약한 조정입니다. 거다? 예. 네. 그동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보면 쭉 올라갈 때도 조정을 계속 겪으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면서 우상향을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정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가지고서 왜 이렇게 하락을 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걸 하락이라고 봐야 되나 그냥 하는 잠깐 정도. 주춤거리는 그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아마 그 다른 행정 명령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굉장히 부스트를 이제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한 달 자산시장 잠깐 이제 한번 들여다봤고요. 다시 이게 통상으로 와보면 지금 우리 이웃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선물을 좀 주었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 총리가 직접 가가지고 자기 나라 관세를 낮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뭐 자국에 대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대책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 구조도 틀리고 우리는 또 산업 구조도 틀리고 네. 기업들 간의 협력 구조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지 우리가 뭐 일본이나 특히 인도가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관세 차이도 있고 관세 또 차이. 산업의 수준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이러한 그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예를 들어 준비- 단기적으로 지금 뭐 정부가 그 적극적으로 통상 정책은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80년대 통상에도 일단은 이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정부가 당연히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산업협력이라는 또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협력도 결국에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기업들의 지금 갔죠. 총수들이 많이 갔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풀어놓을 건가? 보따리를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데 이미 또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뭐 사상 최대의 미국의 직접 투자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더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투자를 미국 쪽으로 더 늘리면 국내 투자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현지 생산을 통해서 대미 수출 축소를 해서 무역 수지를 약간 개선하는 효과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가 줄어갖고 우리 일자리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느냐. 국내 일자리 없어지는 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또 보완을 할 수 있느냐? 기업들 간의 결국에 전략적 제휴 쪽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렇다면 기술 협력도 해야 되고 자본 협력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뭐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재판 협력도 해도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또 하는 건데 여기에 또 복잡한 게 우리는 수직 통합적인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만약에 미국 쪽으로 가갖고 미국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면 또 국내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그동안의 산업 구조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들을 절충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일본처럼 일각에서는 그 LNG, 우리가 다른 유럽에 의존하고 중동에 의존하고 LNG를 더 수입을 많이 늘리면서 그런 걸 조금 선물로 준다거나 뭐 방위비를 조금 늘려주는 걸 미리 제안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요즘에 좀 나오고 있고 또 저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FTA를 통해서 미국하고 관세는 사실 거의 없는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산물 관세는 예, 우리가. 그래가지고 농산물하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미국의 그 수입을 좀 늘릴 여지가 좀 남아 있고요. 네, 이쪽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특정 산업의 경우에 뭐 그러니까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줄 건 주고 이제 챙길 건 챙긴다, 약간 지킬 건 지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각 산업별 이슈 자체보다도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뭐 방위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크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을 그러니까
버릴 수 없고 한국에서 반드시 그 한국 제품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 전체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있고 그 중에서도 중간재가 있고 뭐 그다음에 거기서도 레거시 분야가 있고 또 첨단 분야가 있고 다양하게 있듯이 그런 거에서도 또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그냥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통상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아까 말한 농산물이나 에너지 농산물. 부분, 네, 그리고 또 방위비 부분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약간 양보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뭐 조선 쪽에서의 그러니까요. 어떤 협력 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믹스를 해서 강한 관세 폭탄은 좀 피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리고 주력 산업 부분에 지킬 거는 지키고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이제 전체적인 국가 전체 틀에서 이제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관세를 맞으면 이 가격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환율을 조금 올려서 자국 통화를 좀 낮추면 그걸 상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하는 분들 그런 상황도 좀 예상해 올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레이건 행정부가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을 초기에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시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수출 환경, 뭐 환율이 유리하기 때문에 좋았었죠. 근데 그때 일본 엔화가 상당히 약세가 되다 보니까 1985년에 선진 5개국이 모여서 프라자 협정이라는 거를 체결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일본 엔화를 절상을 시키는 거죠. 근데 2년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87년 수준에서 루브르 협정을 통해서 안정화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인위적으로 교역상 대국이 환율을 뭐 조작했다고 자기들이 평가할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환율 전쟁을 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대책, 미국 투자를 늘려서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국내 산업에 좀 문제가 있고 안팎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네요. 우리 상황은. 네, 트럼프 한 달, 그러면서 관세 전쟁 그리고 우리의 대책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구 IS 연구위원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